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대해 비밀스러워요. 되게 자기 수입을 숨기고 싶어하는 탓에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지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본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할까? 지난 몇 년간 그렇게 열심히도 달려왔는데 왜 아무런 성취감도 없을까? 목표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성과를 냈건만 여전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건 왜일까? 라는 생각 말이죠. 이런 감정, 느낌은 왜 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설레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설레며 살지 못할까요? 의미가 있는 나만의 미션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 돈과 관련되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면 더 힘들고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루이스 하우스의 머니 마인드셋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진실. 어쩌면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두려움, 불안, 고통 같은 여러 감정들이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어린 시절엔 돈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 얘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었지요. 저희 집에서 돈은 워낙 쉬쉬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넉넉치 않으니 돈을 아껴 쓰고 무언가를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들으며 자랐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부탁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돈을 주실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살이 됐을 무렵 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5씩 자그마한 용돈을 주셨습니다. 매번은 아니었고 보통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시곤 했죠. 제가 침구를 정리하거나 빨래를 치우는 등 집안일을 도우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10대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는데 더 많은 돈을 바라고 있는 제 자신에게 괜히 겁이 났습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그랬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어떤 식으로 돈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10년쯤 훌쩍 지나 저의 머니 스토리도 계속 변해갔습니다. 20대 초반, 저에게 사업가 기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선수 생명을 끝내버린 손목 부상 탓에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뛰겠다는 꿈도 멀어졌지요. 그리고 제가 22살 되던 해, 아버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이후 장애를 안고서 17년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는 쌓여버렸고 부모님은 제가 16살 때 이혼하신 상태였어요. 부끄럽지만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되었지요. 게다가 여차하면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으리란 안전판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누나는 거의 1년 반 동안 저에게 쇼파를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고 덩달아 정신 건강도 흔들렸지요. 그러던 중 저의 멘토 중 한 분께 손을 내밀었더니 비즈니스 전문 SNS인 링크드인을 시작해보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저는 처음으로 $1,000,000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과가 하룻밤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을 쉼없이 일하며 모험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저만의 경험이므로 여러분의 여정은 저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돈과 관련해 더욱더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짊어진 짐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매주 1억 명에게 이바지하고자 하는 분명하면서도 의미 있는 미션으로 저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돈과 관련해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신가요? 제가 부자가 되고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나 세계적인 대부호와의 인터뷰를 하던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빈털터리로 지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20대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당시 저는 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돈이 생겼더라도 오래 지켜내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우선 자신을 다듬으며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수년에 걸친 과정이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제 안에서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가지려면 그 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안고 산다. 그저 열심히만 일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살면서 이런 머니 스토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게으르지만 않았어도 훨씬 부자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자주 되뇌었는지요. 성공하려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쥐어 짜야 한다는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깨달은 것은 또 몇 번이던가요? 제가 아는 어느 작가이자 가정교사도 정확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40살이던 그녀는 빌린 차고에 살면서 낡은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였던 그녀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시점에 배고픈 예술가로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뜨개 소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일을 따내려 메일을 돌리고 통화 일정을 잡고 계약을 따내고 키보드 앞에 앉아 고객을 위해 정성껏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돌아본 끝에 시간당 1,000원 정도 되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고달픈 삶에 신물이 났지요. 그래서 생각이 현실을 빚어낸다고 알려주는 자기계발서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되뇌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작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얼마간의 고난과 갈등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들어있던 낡은 머니 스토리 그대로 살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멋들어진 생각들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부유한 삶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업가로서 이제는 생계를 제대로 한번 꾸려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때 배고픈 예술가였던 젠 신체로는 수백만 부가 팔린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사는 게 귀찮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를 포함 자신의 여러 책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머니 스토리가 조종하는 대로 이끌리며 살아가기란 너무나 쉽지요. 자신의 머니 스토리가 무엇인지, 왜 그런 믿음을 품게 되었는지 시간을 들여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변화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과 당신의 관계. 동전만 있으면 아이들이 사탕을 살 수 있던 시절, 8살 난 쌍둥이 형제는 아버지에게서 25센트 동전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주머니에 안전하게 동전을 넣은 상태였지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공중으로 동전을 튕겼다 다시 잡을 때마다 싱긋 웃으며 행복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튀어오른 동전이 길가의 하수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공포에 질린 소녀는 곧장 덮개 위로 몸을 던지고 좁은 틈새 사이로 닿는 데까지 팔을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손이 닿질 않아 끝내 동전을 건져 올릴 수 없었지요. 그 시간 동안 새로 산 풍선껌을 씹으며 나오는 쌍둥이 형을 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온 소녀는 텅 빈 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만난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하고 버럭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당에 외롭게 홀로 남겨진 아이는 뺨을 타고 다시금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건 네 아빠 말이 맞단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어딜 가든 동전을 하나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어린 소년이 바로 20여 개 기업의 창업자인 기업가 그랜트 카돈입니다. 어린 시절 그 경험 이후 그는 돈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돈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터득했지요. 그랜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돈에 대해 비밀스러워요. 대개 자기 수입을 숨기고 싶어하는 탓에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지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무엇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 결국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자신의 재정을 점검해야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재정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그 덕분에 돈과의 관계가 훌륭한 거예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돈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분의 머니 스토리에 따라 형성되어 왔지요. 어린 시절 관찰과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듯이 말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린 시절 아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하키를 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살 여유가 없던 저는 그 많은 아이들 중 혼자 운동화를 신고 낡은 하키채를 들고 뛰어다녔지요. 저의 어린 시절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는 언제나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이를테면 잘 나가는 아이들이 모임을 꾸렸을 때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들고 싶었어요. 8살이던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 누군가의 아지트에 모여 간식을 먹으며 닌텐도를 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뿐이었어요. 제시하는 문제를 풀고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5를 내는 것. 돈이 없던 저는 테스트를 보기로 했지만 그들이 낸 퀴즈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셨지요. 어머니와 저는 소파 쿠션 아래나 동전이 굴러다닐 만한 곳을 모조리 살피며 둘이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를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주셨지만 저는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런데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돈을 건네고 그 모임이라는 곳에 들어갔지만 첫 번째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치심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모임에 들어갈 만큼 똑똑하지 않았을 뿐더러 친구를 사귀려고 돈까지 내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저에게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다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의 저는 살아오며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거쳐왔기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창출하고 있는 가치를 감사히 여기며 그 에너지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고자 하지요. 저는 돈을 받을 때 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돈을 건네준 당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의 저자 혼다 켄도 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돈을 쓸 때나 삶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해준 돈에게 감사하세요. 짧은 방문이었을지라도 머물러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돈은 그런 마음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렇게 밤이 되면 돈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에겐 갈만해. 그리고 돈은 돌아오게 되지요. 머니 테라피를 시작하는 방법. 돈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투영한 모습을 인격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을 바꾸면 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지지요.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감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엔 수치스럽거나 창피했던 일들, 차마 말하기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일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계기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자, 머니 테라피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머니 트리거를 찾으세요. 제 친구 한 명은
부모님이 섬유유연제 시트를 살 여유가 없다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하더군요. 그래서 그 시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건조기 시트 향기를 맡으면 자기 같은 사람들에겐 돈이 충분치 않다는 그 느낌을 떠올립니다. 네, 이건 풍요가 아닌 결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날아온 청구서를 처리할 돈이 충분치 않으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청구서를 두고 다투던 기억에서 비롯된 감정이 치솟을 수 있지요. 그 결과 기분을 환기하려 쇼핑에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청구 요금을 내기 위해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런 머니 트리거가 되는 감정적 요인이 존재할 겁니다. 두 번째, 글로 적으세요. 일기를 쓰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꺼내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1, 2주간 꾸준히 일기를 쓰며 돈과 관련해 감정적 반응이 느껴질 때마다 기록하세요. 적은 내용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돈과 관련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생각과 근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깜짝 놀랄 겁니다. 쓰고 있는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쏟아내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길게 봤을 때 속으로만 담아두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입 밖에 내어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 경험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를 고를 땐 돈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과거의 순간들을 용서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성숙한 자아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던 순간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나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정서적 도구가 없었기에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 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극복하기 위해 연습하세요. 머니 스토리에 얽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며 더욱 많은 긍정적 행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돈과 관련해 특정한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면 예전처럼 반응하려는 순간을 스스로 눈치채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는 그런 요인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미션, 그리고 돈.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원하는 삶. 저는 그것을 미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의미 있는 미션을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책 사랑으로 변한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 밥 고프는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이뤄내지 못할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할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짐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의미 있는 미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돈과 무슨 관계냐고 말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미션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에게 돈이 없었다면 1억 명은 고사하고 그 누구에게도 다가서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팀원들을 고용해 전 세계 사람들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나누려면 돈이 듭니다. 저의 미션을 실현케 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미션을 보다 명확히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여기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돈을 벌고 나서 미션을 찾을 수도 있고 먼저 미션을 찾은 후 그것을 수익화할 수도 있지요. 두 가지 접근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은 많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원하는 삶을 뒤로 한 채 돈만 우선시한다면
쉽사리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할 때 금세 공허해지곤 하지요. 또 미션, 즉 열정만을 쫓기만 하면 결국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랑하는 일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배고픈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만 쫓아서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의 시계추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의 시계추 위에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방법이나 기술에만 얽매여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목적만 분명히 하고 나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우선 의미 있는 미션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제 인생의 각 시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의 미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즉,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도 있겠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시기에는 자책하기보다는 그렇게 돈을 버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미션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션과 돈 버는 일이 만나는 인생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열정과 돈, 그리고 현실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고통 너머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마인드셋은 부자 되기 속성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지름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답답했던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고른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결실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보이지 않는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의욕이 꺾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누적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이 잠깐을 견딜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순간의 고통 너머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게 바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